안녕하세요. 저는 온강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정연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한국 고대의 서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하면 10세기 전반에 토기신라까지이지만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오늘은 그 삼국시대까지 이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삼국인들의 문자 생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삼국의 글씨는 당연히 삼색이겠죠. 근데 그 삼색의 우열보다는 그들만의 고유한 그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는 육로로 중국 이민족 왕조인 그 북조와 자주 교습을 했기 때문에 또 고구려의 민족성이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그 글씨도 그 진취적인 민족성을 보여주는 운건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제는 해로로 중국 한족 왕조인 그 남조와 자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련된 남조의 서예 문화를 받아들여서 글씨도 남조와 아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의해서 중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교섭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신라 민족성을 보여주는 토속적인 그런 질박한 글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의 서예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오늘 서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인데 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쓰는 그 정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려 쓴 것. 단일 행자이니까요. 흘려 쓴 게 행서이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서체가 바로 예서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짧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예이고요. 고예는 전서에서 왔기 때문에 파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고예고 그 고예에서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서인데 그 예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로로 가서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눌러서 그 파책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이 그 예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서체를 이해하시고 삼국의 글씨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구려 서예를 살펴볼 텐데요. 고구려 서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묘지 묵선명이고요. 하나는 비석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년이 남아있는 묵선명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런 것은 그 안악 3호분입니다. 357년이니까 4세기 중반 정도가 되죠. 그 안악 3호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서이지만 예서, 행서의 피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아직까지 이 글씨가 그렇게 정연한 해서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세기 초반에 덕흥리 묘진 묵서명을 보면 안악 3호분의 묵서명의 글씨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르 묘지 묵서명입니다. 위에 두 개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정연하고 필법도 아주 가지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묘지 묵서명의 글씨를 통해서도 고구려 해서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석의 글씨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414년에 만들어진 강계토 대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모습으로 비각 안에 되어 있고요. 그 글씨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탁분의 글씨와 같습니다. 일단 가로 서로가 비교적 정연하면서 서체는 고예라고 합니다. 그 서한의 예서 모습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서한의 고예와는 조금 달리 변형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파책이 생기기 시작하죠. 파책이라는 것은 예서에서 이렇게 꺾어서 그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미 그런 파책의 필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고예에서 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부를 강조한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밑부분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있어서 약간 가분수적인 느낌도 들고요. 또 하부를 강조한 글자들도 있습니다. 아래쪽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어서
비교적 안정감이 있죠. 상부가 강조된 글자와는 더러 상반된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좌측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글자들도 있어서 고의 형태를 띠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글자의 변화를 줘서 광개토대왕비의 글씨의 값어치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충주 고구려 비인데요. 이것은 그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중원 고구려 비라고 했는데 지금 충주 고구려 비라 부르는 것인데요. 이 비는 그 광개토대왕비의 그 축소판입니다. 거의 그 3분의 1 정도로 줄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탁분의 글씨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개토대왕비의 그런 글씨 같은 요소도 있지만 해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서의 피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그런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것은 해서 필법의 글자인데요. 예서의 특징인 가로획에 파책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그 해서 글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래 표에서는 가로획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드는 그런 예서의 파책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서 필법을 지닌 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해서의 글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해서 필법 글자들도 들어 있어서 이 비에서 채는 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비문입니다. 그 비문 첫 부분에 보면 5월 중 고려대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중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한문식으로 하려면 중을 쓰지 않고 5월 고려대왕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중자를 써서 우리말의 척격조사에 해당하는 애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와서 중을 썼다는 게 바로 고구려식 이두고, 이것이 초기 이두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고구려 문자 자료에서도 나오고요. 6세기 중반에 그런 신라 문자 자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의 그런 문체 양식이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평양석 고성각석의 사석입니다. 사석에도 보면 왼쪽 줄에 그 중자가 보이시죠? 그 중자가 마찬가지로 그 척격조사를 나타내는 고구려식 이두 표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바로 그 신라비인데요. 그 중에 그 월중이라고 보이는 것이 단양적성비입니다. 위에 숫자가 아마 떨어져 나갔을 텐데 여기에도 역시 중자가 보이고, 제일 오른쪽이 명화산성 작성비에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신민년 11월 중 해서 이거 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구려는 아마 신라에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나 그 서예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 양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농오리 산성 마의 각석입니다. 6세기 중반 정도 되는데요. 마에에 썼기 때문에 글씨가 그냥 편안한 자연스러운 해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정연한 해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오른쪽 끝행에 전부라는 글자를 백제 전부명 표지석하고 비교해 보면 뭐 그냥 비슷한 느낌의 그런 해서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삼국에서 그냥 통용되던 글씨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비슷해서 그 삼국의 통상적인 해서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평양석 각석인데요. 현재 3점이 남아 있는데 4석, 5석은 북한에 있고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2석이 국내에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탁본의 글씨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서이지만 글자의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행서의 기운도 있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글씨는 국가적인 사건을 쓴 공식적인 서체는 웅근한 고해체를 썼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해서에다가 행기가 있는 편안한 그런 글씨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의 서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조금 늦게 6세기 초반경에 문자 자료가 백제의 첫 문자 자료인데요. 무령왕 지석입니다. 지금 탁본의 글씨를 보시면 앞에서 봤던 고구려 글씨와는 달리 굉장히 유려하고 멋스럽고 그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백제 서예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미 행서가 백제에서도 많이 쓰였을 것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딱딱하지만 그래도 약간 절제미가 있는 그런 글씨가 바로 무령왕비 지석의 글씨인데요. 앞부분에만 글씨가 저렇게 새겨져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정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남북조풍의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왕의 지석의 글씨와는 조금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의 조금 그 정연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세기 654년에 만들어진 사택 지적비의 글씨입니다. 가로 세로가 굉장히 정간선이 쳐져 있고 안에 있는 글씨도 깔끔하고 정갈해서 이 글씨에 쓴 서자는 아마 백제의 그런 민족성을 그대로 글씨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창왕명 사리감입니다.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사리감의 양쪽에 이렇게 두 줄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이지만 예서의 피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공자 같은 것은 아래 이 마늘모의 글씨가 그냥 그대로 예서인 거죠. 또 우리가 전절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해서 같으면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꺾어서 내릴 텐데 바로 이렇게 엎어서 내리는 이런 것들이 다 예서의 필법인데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해서이지만 아직 예서의 피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흥사지 사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란에 금제 사리병, 원제 사리호, 금동제 사리합. 사리합의 외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앞에서 본 글씨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절박한 그런 글씨인데 이것은 꼭 백제의 글씨가 이런 면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아마 그 글씨를 새기는 면 굉장히 경도가 강해서 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좀 이런 글씨가 나왔다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백제의 자료는 미륵사지 금제 사리 복령기입니다. 그 미륵사지 그 서탑을 해체할 적에 심초석에서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으로 발견되어 있는데요. 봉안기는 세로 길이가 약 한 10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면에 글씨가 명문이 다 새겨져 있고요. 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에서 보았던 해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길쭉길쭉한 그 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장방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당나라 초당 해서 글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미 뭐 당의 해서가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딱딱한 구양순풍의 글씨가 아니라 곡선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인 그 저수량풍 해서의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백제의 유렴이하고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백제의 글씨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해서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서의 피리가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그 왕의 지석에서 보는 것처럼 뭐 행서의 피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본 금제사리 봉안기처럼 당나라 해서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백제 글씨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서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그 6세기 동안 굉장히 많은 문자 자료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거기에 맞게끔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필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글씨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모양에 맞춰서 썼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른 비가 중성리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연석입니다. 위가 조금 넓고 양쪽이 좀 좁아지면서 아래가 좀 좁은 모양이죠. 요 지금 안에 뭐 장법, 문장의 구성도 저런 걸 따라서 이렇게 썼고 글자의 짜임은 결구도 저 모양에 맞춰서 그렇게 썼습니다. 자세히 좀 탁본의 글씨를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2년이라는 설도 있지만
서예사적으로 저는 이게 552년이 맞다고 생각해서 6세기 중반의 그런 문자 자료로 보았습니다. 앞에 본 중성리비와 마찬가지로 거의 흡사한 형태입니다. 단지 크기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을 뿐 글씨의 장법이나 결구나 이런 것이 똑같이 위가 넓고 아래가 좁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가 바로 중성리비의 그 장법입니다. 양쪽 오른쪽 끝 왼쪽 끝에 이 글씨를 보면 중심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가운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윗부분이 넓고 아래가 좁고 가분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의 형태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법이죠. 똑같이 양쪽 측면의 중심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글자를 살펴본다면 그 마지막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자라든지 그 마지막에 있는 안자라든지 이런 글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반듯한 해석 글씨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이형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못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건 결국 그 비의 형태를 따라서 글자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글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중성리비와는 조금 반대되는 형태이지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습니다. 그래서 쭉 글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글자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 모양을 보고 글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글자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장방형입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앞에 있는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좀 불룩한 그런 변형된 장방형이죠. 요 글씨는 이제 장방형을 따라서 글씨가 거의 다 직선핵, 곡선핵, 가로로 반듯, 세로로 반듯한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약간 둥근 형태죠.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향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적성비의 글씨의 특징이 바로 이런 도로 형태와 같이 그런 특징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표가 바로 냉수리비이죠. 두 번째 줄에 있는 북이비의 정연한 해석 글씨와 비교해 보면 모양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유가 있는 이상함 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부 다 비의 모양을 따라서 오른쪽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아래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로 봉평리비는 그 장방형을 따라서 모든 획이 거의 가로 세로가 직선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우시라는 두 글자를 보면은 그 세로옥이 이렇게 둥글게 궁둥이 부분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우측 아래에 불룩한 변형된 비의 형태를 따라서 저렇게 쓰인 글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글씨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단양극선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향세를 띠고 있고요. 위에하고 다르게 납작한 우리가 편방형이라고 하는데 납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세기 전반 중반에 그런 비의 글씨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글씨의 그 질박함은 비슷하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자연석과는 달리 그 진흥왕의 순수비는 저렇게 비계와 비신과 비자의 형태를 갖춘 정령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북한산 봉에 있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보건비가 있고 원비는 중앙박물관에 있는 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로 세로가 정연하지만 이 해서는 들여다보면 앞에서 본 그런 글씨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질박함, 토속적인 그런 맛이 있는 해서입니다. 황초령비, 마음령비가 저렇게 지금 함흥봉궁에 나란히 들어있는데요. 황초령비는 많이 이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도 역시 오른쪽에 마을영비는 앞에서 본 북한산 순수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질박한 해서이고, 한편으로 저 황초령비는 그것들과는 다른 모습의 정연한 해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북한산비의 글씨는 보면은 해서의 물결무늬, 가로역의 물결무늬의 파책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을영비도 마찬가지로 가로획의 파책에서 예서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첫 번째 글자의 해년자 같은 걸 보면 그 가로획, 두 번째 가로획의 끝에 이렇게 눌렀다가 드는 예서의 파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비, 마을영비는 예서의 피리가 남아있는 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황초령비에는 예서의 피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약간 부기해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순수비에서도 그런 질박한 모습과 이제 조금 정령화되어 가는 모습,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해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황초령비에서 본 그런 조금 이제 정연한 발전된 모습의 해설을 이어서 더 완벽한 모습의 그 부기해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남산 신성비 10비인데요. 우리가 부기해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장맹영비입니다. 그래서 두 글씨를 비교해 보면 흡사할 정도로 같은데요. 이걸로 보아서 신라에서 6세기 말경에는 아마 외래서풍인 부기서풍이 들어와서 이제 해서가 정말 발전된, 제대로 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연한 모습의 해서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목간의 글씨입니다. 그 무진년 때문에 그 608년으로 8년에 쓴 것으로 보는 그런 이성산성의 무진년 목간을 보시면 그 약간의 행서피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부기해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신라에서 외래서풍인 부기풍해서가 6세기 말 7세기 전반에 걸쳐서 어떤 모습으로 쓰였는지 나타났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위의 것은 아까 본 황초령비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바로 남산 신성 10비 있는데요. 장맹영비 이 부기에 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흡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6세기 금성문은 토속적인 모습이 한참 계속되다가 이제 6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조금 정연한 그 중국의 해서풍이 들어와서 유행하고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글씨는 그 다양한 돌의 모양의 다양한 모습의 글자가 쓰였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글씨의 분위기, 우리가 이것을 서풍이라고 하는데요. 서풍은 그 토속적이고 질방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해서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서라든지 예서라든지 행서의 피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순수비에까지 이런 서풍의 글씨가 쓰였다는 것은 신라풍의 해서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분명한 자기들의 그런 색깔을 드러내 주는 것이 신라 6세기 신라의 그 글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의 글씨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그냥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제일 왼쪽의 것이 광개탑 대왕비고요. 그 웅근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글씨입니다. 그 백제 무령왕 지석의 글씨는 아주 유려하고 세련된 그런 해서로 쓰여 있어서 백제의 그 민족성 또는 그 서예 미감에 아주 부합한 글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토속적인 느낌의 질방미가 특징인 신라 글씨의 특징은 바로 임신서기석 저 글씨에서 우리가 조금 그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그런 우리가 삼국 글씨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비문을 보면 그 고구려식 이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이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그런 문체까지 영향을 주었고, 신라는 이것과 별도로 신라식 문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한자를 이용했지만 우리말식 어순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 한글이 생기기 전에 비록 한자지만 그것을 우리말에 맞게끔 했다는 점에서 신라 글씨의 그런 그 비문의 글씨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비문의 그런 문체 양식과는 별개로 글씨를 살펴본다면 고구려는 그 용도에 따라서 아주 그 공식적인 그런 용도의 비문에는 중하고 웅근한 그런 서체를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용 글씨에는 편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글씨를 썼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의 이면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제는 뭐 서사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질박한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고 정갈하고 절제되어 있고, 이런 걸로 우리가 백제 글씨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곧 독창성이죠. 왜냐하면 매 작품이 다 다르고 같은 형태가 없고 같은 글씨가 없어서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본다면 백제 글씨를 가장 다양한 모습을 지닌 예술적인 글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 글씨는 쭉 그렇게 같은 색깔로 쭉 같은 서풍으로 한 9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를 고박한 토속적인 그런 글씨를 구사했는데요. 이렇게 삼국이 다 삼색의 글씨를 쓴 것을 문자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제 강의는 어느 나라의 글씨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닌 그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민족성에 따라 쓰여진 글씨를 그 색깔만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달리, 예를 들면 웅근한 미가 좋은 사람이 있을 테고 아주 세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질박한 자연스러움이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다양한 그 색깔의 미감을 삼국글씨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